신영복의 담론. 사람은 삶의 준말입니다. 사람의 분자와 분모를 약분하면 삶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픈 상처도 사람이 남기고 가며 가장 큰 기쁨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미화입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글은 이처럼 언제나 사람이 결론입니다. 늘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삶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사람이 먼저일까요? 사람을 키우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저는 흔쾌히 그렇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지는 못하겠는데요. 이래서 선생님의 말씀이 그리고 선생님의 글이 더 귀한 거겠죠. 팟캐스트 신영복의 담론 시작합니다. 신영복의 담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듯한데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선생님의 책 담론을 이미 많은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담론에는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미처 하시지 못한 말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감옥에서는 모든 편지가 검열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무사 통과가 돼서 집으로 간 편지도 있지만 중간에 사라진 편지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선생님 편지를 보면 한마디도 감옥 생활이 힘들다, 괴롭다 이런 말을 안 쓰셨습니다. 선생님이 계시던 감옥은 요즘처럼 TV도 없고요. 신문도 없고 심지어 한겨울 추위에도 난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곳이었다는데도 한마디 힘들다 이런 말을 적지 않으셨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선생님이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답니다. 또 무엇보다도 국가 권력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자존심이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런지 담론을 읽으면 선생님의 자서전을 읽는 것 같습니다. 당시 검열필 편지에 쓰지 못한 솔직한 선생님 생각이 많이 적혀 있어서 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감명을 주는 책이라서 아직 읽지 못한 분 계시다면 담론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강의는 10강 사람의 얼굴 편입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팟캐스트 신영복의 담론을 마무리합니다. 예전에 신영복 선생님이 사시는 동네에 유명한 로펌 변호사가 살고 계셨다고 해요. 아침마다 고급 승용차가 모시러 오고 운전기사도 잘생긴 그런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동네 아주머니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봤겠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해도 다 지켜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선생님께서도 베란다 창으로 우연히 이렇게 내다보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변호사의 부인이 좀 초라했다네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같습니까? 그 변호사 부인이 좀 초라했다네요. 추리닝 바람으로 다니고요. 그렇다고 얼굴이 썩 예쁜 편도 아니고요. 한마디로 그 삐까번쩍한 변호사에 비해서 많이 기울었나 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3, 3호 모여서 쑥덕쑥덕 했겠죠. 뭔가 까닭이 있을 텐데 아니면 저렇게 부인 쪽이 기울 수는 없지. 그러다가 이 아주머니들이 결론을 내렸답니다. 그 결론은 말입니다. 이렇습니다. 저 여자 집이 아주 부자래. 결론 간단하죠. 여자 집이 부자라서 멋진 변호사랑
결혼했다는 것이 그 아주머니들이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쩌면 저 부인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다르게 마음이 착한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재능이 많은 여자일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저 변호사와 부인은 젊은 시절에 철저한 연애를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내린 결론은 어떤가요? 돈이죠, 돈. 그 사람을 돈으로 판단합니다. 그냥 기준이 너무 심플해요. 우리의 머릿속에, 아니 뭐 우리라고 할 것도 없이 제 머릿속에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 말고 다른 단어에는 사람이 들어있을까요? 가령 가난 어떻습니까? 가난. 굶고 있는 아이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돈 한 푼 들어있지 않은 지갑? 혹은 구멍난 옷? 뭐가 떠오르십니까? 감옥 독방에서 선생님도 다르지 않으셨다고 하네요.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실업이라는 단어에는 경제학 개념들만 마구 떠올랐다고 하고요. 또 빈곤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엥겔지수 같은 게 막 떠올랐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십니다. 선생님은 연상세계 속에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연상세계도 크게 다르지 않죠. 선생님은 먼저 깨닫고 바꾸려고 노력하셨고요. 우리도 이제 선생님 따라 고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선생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자고요. 오늘도 뜨거운 공감 교실 신영복의 담론 시작해 봅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사상이래도 좋고 자기의 사유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와 관련된 거죠. 나는 그 사람의 사상이란 것은 그 사람이 글로 쓰거나 그 사람이 어느 장소에서 그냥 언설로서 얘기하는 게 그 사람의 사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서 자기가 실천한 것만큼이 자기의 사상이다. 이런 논리도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명시적으로 글이나 말로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 표현하기 이전에 그것의 어떤 빙산의 그 몸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연상세계라고 저는 생각했던 거예요. 가고파라는 노래를 부르거나 그 노래를 들으면 여러분들도 그 노래와 함께 연상되는 어느 바닷가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연상세계인데 이 연상세계가 사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잠재의식이 바로 그건데 잠재의식이 인간의 의식의 90%를 차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설과 동시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연상세계를 주목하자. 실업이라는 단어를 볼 때 실업 이때 이제 경제학 공부한 사람 실업의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멜서스 실업이라든가 케인즈적 실업이라든가 무슨 유휴 노동력이니 별 이제 개념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런 드라이한 이론적인 그런 상념이 뒷받침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죠? 실업하면 자기가 잘 아는 실업하고 있는 사람, 주연 못한 사람들이 연상세계와 함께 떠올라야지 그 사람의 사유가 살아있는 인간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감옥에서 책 읽다가 감옥에서 별걸 다 했죠.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민족이란 단어, 국가란 단어 이런 거 읽을 때 떠오르는 연상세계 전혀 드라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사고가 굉장히 거의 파시스트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휴머니스트 고사하고.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내가 자주 만나는 단어 하나하나를 쭉 조사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단어와 함께 사람이 연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방에 있을 때 중요한 단어를 몇 개 해놓고 그 단어에 가장 적합한 내가 아는 친구를 거기다가 심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실업하면 그 친구를 생각하고 뭐 하면 누구를 생각하고 이래서 이제 그래야지 좀 인간적인 사고를 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해서 그걸 쭉 하다가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결국은 실패했어요. 안 되더라고. 그거는 앉아서 독방에 앉아서 막 이렇게 단어에다가 갖다 심을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그 사람들과 함께 얽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자기의 연상세계나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지금 뭐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은데 이거라도 부지런히 하자. 그래서 열심히 독방에 있을 때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참 많이 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혼자서 편지도 이번 달에는 이거 쓰자. 그리고 그 주제 하나를 갖고 한 달 내내 생각하고 원고 교정까지 머릿속에 다 했다 그러잖아요. 어느 심심한 날 하루 종일 혼자서 뭐에 대해서 연설해요. 나 혼자 독방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럼 다시 이 얘기를 그때 효과적으로 하려면 뭐부터 시작해서 뭘 얘기하고 뭘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구성해서 또 그걸 쫙 한참 하다가 또 안 되고 한참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간수가 딱딱 뭐 하는 거야? 참, 저 사람 보면 나를 약간 같다고 그러니까 봤을 때 그냥 중얼중얼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간 건 아닌데 나한테 나로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걸 하고 있는데 보면 어때? 그래 한참 하다가 그래도 보면 안 되지 안 하다가 가만히 이게 진짜 간 거 아닌가? 하면 독방이 갖고 있는 아주 엄청난 게 있어요. 아주 굉장히 귀중한 걸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아주 관계로 안 하고 자주 얘기하는 게 제가 왜 1월 1일의 추억이 바로 그거거든요. 못 들은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얘기는 시간도 없고 어쨌든 혼자서 이렇게 뭔가 자기 사고를 쏟아놓고 다시 하는 그런 할 새가 없죠.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감옥에서는 내 경우는 그게 됐던 거예요. 뭔가 딜리트하고 삭제하고 다시 쏟아놓고 그냥 책상처럼 쏟아놓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던 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의 얼굴 심기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한 달은 했을 거예요. 나 혼자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설령 실업이라는 단어, 여기 실업이라는 단어와 잘 떠오르는 내가 아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시기에 우리 사회가 가장 고민하는 실업자의 전형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친근감이 바로 사회적인 합리성으로 연결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친하다 그래서 연상세계에 쉽게 심어지고 떠오른다 그래서 그걸 어떤 잠재의식이나 연상세계로 하는 건 그건 또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국은 제가 일단 참담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이제 자위하기를 그래도 나는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모순에 상처받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과 애정은 나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어차피 우리 사고는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애정, 그게 비록 사회성은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단히 소중하고
또 그 애정을 나가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그런 아픔과 만날 수 있다고 봐요. 여성운동하는 사람, 남성을 적으로 보지만, 하여튼 또 환경운동하는 사람, 넌 환경만 얘기하고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 조건 얘기 안 하나. 어느 것도 하면 다 만나. 그렇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깝게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더라도 우리 시대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어떤 문제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이 연상세계가 좀 편협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버릴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자기 안아드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뜨겁고 따뜻한 사랑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결론을 제가 내렸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희망의 언어 선과 불식은 지난번에 여기 우리 신정숙 씨가 한겨레 신문에도 얘기해서 Politics without principles 간디의 그 망국 신비에 그때 쓴 게 습과 불식인데 사실은 이 습과 불식은 제가 가장 아끼는 제가 아마 20년을 이렇게 견디는데 어떤 화두가 된 그런 습과 불식인데 아마 여러 사람 얘기해서 아실 거예요.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주역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산이거든요. 산 아래가 이제 곤괴로 지입니다. 지. 이 괴는 다 아시잖아요. 지. 또 산을 뜻해요. 간상면 간 곤괴. 요거 이제 산지 획 이름이 박탈당한다, 뺏긴다는 산지박괴거든요. 산지박괴. 첫 번째가 음효가 되고 두 번째가 음효되고 음효 마지막 한 개 남은 상효라 그래요. 상효 한 개마저도 언제 음효로 전락될지 모르는 굉장히 어려운 단 하나의 가느다란 희망만 남아있는 상태를 산지박괴 다 뺏기고 이것마저 뺏길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여기 이제 이 상효의 효사, 효를 설명하는 말 속에 석과불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석과는 먹지 않는다. 마지막 한 개 남아있는 과일, 이걸 시과일, 시석자, 시과일은 먹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주역의 64개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수많은 상황들을 하나하나 담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좋다 그랬죠. 세계 변화의 어떤 64개의 범주로서 이해하는 게 좋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절망적 상황입니다. 언제 저것도 그냥 살아갈지 모르는 절망적 상황을 견디는 방법. 그게 석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먹지 않고 키워내는 것. 그게 이제 바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석과불식의 교훈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오랜 그 경험, 반복적 경험을 통해서 자기들이 경험 과학적으로 터득한 진리예요. 첫 번째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영락하라. 잎사귀를 떨어뜨리자. 잎사귀 없잖아요. 잎사귀를 떨어뜨리자. 되게 어려울 때는 잎사귀란 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서 환상과 거품을 청산하자. 환상과 거품 싹 냉정하게 쿨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환상 되지도 않을 가능성 이런 걸 떨어내야 된다. 공자가 40불혹이라고 그랬잖아요. 40의 불혹. 해석을 하기를 나이 40이 되면 의혹이 없어진다.
아닙니다. 나이 마흔에 무슨 의욕이 다 없어져요. 50, 60 때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때 이게 환상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환상을 안 갖는 거예요. 환상을 나이 들어서도 환상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도 못된 사람이 막. 그러니까 이 명락이라는 것은 그런 환상과 부풀려진 거품을 청산하는 명락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체, 몸체자, 체로입니다. 체로. 몸이 노출된다. 잎사귀에 가려져 있던 게 입 떨어지고 나니까 이 몸체, 뼈대잖아요, 뼈대. 뼈대가 노출돼, 확 드러나잖아요. 치장했던 거, 뭔가 자기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여러 가지들을 싹 하고 나면 아주 냉정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 사회의 경우도 그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뼈대가 딱 드러나요. 그 뼈대를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죠. 첫째가 정치적인 자주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문화적인 자부심이 있는지, 이런 그 사회의 기본적인 뼈대를 직시해야 된다. 환상 청산하고 체로 그 사회 구조를 직시하고 마지막으로 분본해야 된다. 분이라는 게 이게 그런 문자죠. 쌀빛자하고 다를 입자니까 알이 달라진 게 분이잖아요. 본 뿌리를 그럼하는 것이다. 나무 잎사귀 전부 이제 명락한 나무 잎사귀로 뿌리를 따뜻하게 그럼하는 것. 그래서 이 본이 아까 물리적인 대형이 아니라 진리적인 대형에 의하면 사람이다. 사람을 키워내는 것. 그게 그래서 옛날에도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그 집안 누가 불이 났다, 무슨 장마에 뭐가 또 내려갔다, 이래도 사람만 안 죽으면 돼요. 사람. 공자도 마구간에 불탄 데 와서 사람이 안 봐, 상인호 사람이 다쳤나 물어보고 불문나 말하나 물어봤다. 당연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논에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 사람 노비 세 사람이 말 한마디밖에 안 됐대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는 사람을 잘 키워서 뭘 만들기 위한 사람을 잘 키우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자체가 진리니까. 그래서 석과불식의 교훈이라고 해서 바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절망적 상황을 뭔가 희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석과불식, 이 괴를 설명한, 이 효를 설명한 교사에 나오는 석과불식. 이 말이 사실은 별로 안 알려졌을 거예요. 우리 사회에. 제가 감옥에서 그 빡빡한 주역 그 구석에 이런 게 64개고 64개 중에 이게 몇 개예요? 6개씩 있어요. 6개 하나마다 전부 설명되는데 그 속에서 이걸 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와서 소개하니까 조용헌이가 그러더라고. 조용헌이가 소설부에 그 칼럼 쓴 친구 있잖아요. 친구가 신영복 선생 내공이 대단하다고 석과불식을 어떻게 다 아시지? 나는 지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나한테 전화해서 집에 몇 번 전화와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전화 받았더니 신장님은 지금 학교에 그런 고전 강의를 하시냐고. 나 안 한다고. 그럼 그런 거 하는 무슨 세미나 있냐고.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면 한 번 선생님 뵐 수 없냐고. 서울 자기가 일주일에 한 2, 3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2, 3일은 올라온대요. 그래서 인사동에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한참 하고 자기는 고전을 뭐 신정임 책 보고 잘못 읽었다고 반성을 한다고 젊더라고. 나이 한 50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밥 사줬어요. 하여튼 이 석가불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구석에 있는 걸 제가 찾아낸 거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참 많은 개인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로도 받고 뭔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그런 어떤 담론 하나의 그 아젠다가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때가 되면 가끔씩 소개하는 겁니다. 이 주역에서도 이게 산지 밖이잖아요. 이게 절망적인 건데 이 다음 교회가 지가 땅이 위에 있고 요게 땅이잖아요. 지 그렇죠? 요게 아래가 외입니다. 우레거든요. 지뢰 그 이름이 복괴입니다. 복. 저는 주역할 때 내가 소개한 것 같은데 지뢰 복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석가불식의 가능성이 여기 온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땅 밑에 하나의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싹이 되고 나무가 되고 숲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이 박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해내는 방식이 석가불식이고 석가불식은 영락체로 분본해야 되고 씨를 다시 심어서 복괴 광복절 그래서 광복 이런 논리. 그래서 이 석가불식이란 말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 늘 이렇게 같이 가까이 늘 했던 그런 글귀기도 하고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누적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그런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걸 읽어보셔도 되고요. 또 강의 마치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이야기를 사실은 좀 조리를 세워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전달해야 될 사항은 많아서 조리 없이 막 산발적으로 전달했다는 반성을 제가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내가 지나치게 논리를 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외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없잖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가 만들어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편적인 것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내는 훈련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좀 전까지는 소위 왕조사라든가 뭐 전쟁사라든가 무슨 제국사나 이런 소위 말하는 이 거시사죠. 거시사 중심으로 역사 소설을 하는데 최근에는 미시사 중심으로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고양이 대학살 같은 거 보면 니콜라 꽁타라는 인쇄소 직공이 썼던 몇 가지 일기 그걸 갖고 1730년대 파리 이론의 그런 역사를 복원해내요. 노트르담의 꼽주도 마찬가지잖아요. 에스메랄다라는 아주 가련한 집시 여인의 그런 비극을 통해서 그때 그 노트르담에 모였던 프랑스의 각계각층 사람들 신부 뭐 할 것 없이 쫙 모이는 그 사회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소개한 이러저러한 아주 단편적인 그런 어떤 화두들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체계를 세울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진짜 교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경험이나 연배쯤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다 바쁘신 분들인데 생각보다는 훨씬 많은 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결석 안 하고 와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렇게 채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또 다음 시간에 제가 텅 비우는 그림도 보여줄 작성입니다만 뭔가 여러분들이 막 쫓기던 그런 일상으로부터 이렇게 거의 텅 빈 어떤 시간, 공간에 하루 저녁 좀 앉는다 그런 생각이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텅 빈 시간에 좀 앉는다. 그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바쁘잖아요. 물어왔다 그러다가 왜 그렇게 막 자동차를 타고 바쁘게 다니냐 그러니까 자동차 만드느라고 그렇게 바쁘냐. 왜 그렇게 아프냐고 널 그렇게 약 만드느라고. 그러니까 뭐 그런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가 텅 빈 공간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나의 연상 세계에 사람을 심으려는 노력. 쉽지 않지만 노력해야겠죠. 그래도 선생님이 계셨던 감옥보다 지금 우리 환경은 뭐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이 사람 중심의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팟캐스트 신영복의 담론 마지막 시간이죠.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마음을 닦아내려는 노력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